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신흥국이 망가지면 그게 미국으로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냐, 계속 미국이 먼저 회복한다, 미국만의 회복이다, 뭐 통화정책 차별하다, 이게 계속 화두였거든요. 테이퍼링도 미국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유럽도 참 신기한 게 달러라는 녀석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무한정 풀리고는 있는데 원달러 환율만 봐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만 봐도 그렇고 이게 풀리는 양에 비했을 때 달러화가 과연 약세일까? 결국 그렇진 않단 말이죠. 오히려 풀리는 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로 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왜 그럴까요? 그냥 그게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로 과연 이게 표현이 될까요? 예, 방금 기축통화 그 표현도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맞는 게요. 양적 완화로 달러 유동성이 풀려서 이제 전 세계로 가면 또 그 풀린 돈은 또 일부는 미국으로 또 가서 미국채에 투자한다든지, 뭐 그렇죠.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미국에 재투자되는 자본도 꽤 많거든요. 미국에서 찍어낸 돈이 다시 배를 타지도 않고 비행기를 타지도 않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미국에 투자된 직접 투자나 아니면 증권 투자, 간접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달러 유동성이 풀려서 밖으로 나가더라도 자꾸 또 미국으로 들어오는 돈 자체도 많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기간, 그 구간 중에서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작년 3월에도 3월부터 한 6월 정도까지는, 좀 길게 보면 8월 정도까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계속 상회했었거든요. 그 기간에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했지만 아직도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심리가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때는 쉽게 달러화를 팔지 못하는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상황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었던 그 한 8월 정도까지, 그때는 기업들도 이제 이 코로나 위기가 언제까지 될지 몰랐죠. 뭐 2차 유행이 올지 뭐 3차 유행이 올지 이런 부분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일단 달러화 틀어지고 있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부터 달러화가 급락하면서 조금 분위기는 변했었죠. 그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21년 한 6월 현재는 좀 외환 시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원달러 환율이 이제 박스권, 그러니까 사실상 박스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1,000원에서 1,300원 사이에만 움직였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간에는 1,05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오늘 기준으로 뭐 1,120원 살짝 안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기간에 머물렀던 1,050원에서 1,200원 딱 그 중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지금 6월까지 환율 하단 변동폭이 지금 60원 살짝 넘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반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매년 연간 환율 변동폭을 보면 2018년 빼고는 항상 100원을 넘겼습니다. 항상 110원 이상 움직였고, 2018년만 지난 10년간 제일 안 움직여서 그때만 이제 연간 90원을 움직였었는데 올해 뭐 6개월이긴 하지만 60원 살짝 넘게, 한 65원 정도 움직였을 거예요 올해.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환율이 크게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외환 쪽 관련 기사 쓰는 기자들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요즘. 외환 시장 시끌시끌할 때는 저기 명동에 있는 모 은행 그 딜링룸에 맨날 사진 기자들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사진 찍으러 가고, 막 기자들도 인터뷰하러 가고 많이 바쁜데, 요즘은 외환 시장이 많이 조용합니다. 근데 이럴 때 생각해야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시장이 흔들린다면, 외환 시장이 이제 급변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어떤 게 과연 촉매제가 될까? 좀 생각해 봐야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네. 중요한데요. 일단 미국의 통화 정책, 미국이 언제 돈줄을 조이느냐. 네. 지금은 일단 당장은 테이퍼링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언제 줄이기 시작할 거냐가 이제 화두인데요. 근데 테이퍼링 자체는 이제 돈줄을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돈줄을 조이는 건 아니고, 과거에 이제 테이퍼링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자동차 운전할 때 네. 엑셀을 밟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테이퍼링 자체는 엑셀을 밟고 있다가 엑셀을 살짝 떼는 게 이제 테이퍼링이고요. 네. 브레이크를 밟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브레이크를 밟는 그렇죠. 단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테이퍼링을 유동성을 이제 축소한다고 이제 오해를 하시기 쉬운데 테이퍼링 자체는 단지 그냥 엑셀을 밟고 있던 거에서 네. 발을 살짝 떼는 수준에 불과하다. 가속도만 이렇게, 예. 좀 덜 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음. 근데 다만 이제 그 이후 단계가 테이퍼링 이후 단계가 이제 금리 인상을 연상시키기 그렇죠. 때문에 예. 시간의 문제죠. 그건. 그래서 테이퍼링을 좀 긴장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성격은 있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그거 미국의 네, 통화 네, 정책이 언제 이제 되돌려질 거냐 그거고, 또 한 가지는 세계 경제가 얼마나 빨리 좋아질 거냐.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네. 아까도 이제 미국의 직전 통화 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기를 말씀드렸지만 네. 그때 상황을 보면 2015년, 2016년이 미국이 처음에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였고요. 아, 네. 2015년에 금리 인상 한 번 했고 2016년에 금리 인상 한 번 했습니다. 네. 근데 2017년부터 매분기 이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많이 올라갔었죠. 예. 예. 그러니까 2017년에 금리 인상이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오히려 환율은 2015년, 2016년 상승하다가 네. 2017년에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2017년은 1년 내내 이제 150원을 하락했던 네, 시기였고, 그게 이제 결국은 세계 경제가 그때가 이제 다 같이 좋아졌던 시기입니다. 네. 그 반도체 호황기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미국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 언제 하느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 시기에 세계 경제가 좋냐 아니면 안 좋냐, 그러니까 미국만 좋아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냐 아니면 다 같이 좋을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야, 여기서 이제 파생해야 할 질문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항상 환율만 보지 말고 그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예. 우리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하는 그 71주년 기념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시그널이 이제 시장에서는 연말쯤 한국이 예. 먼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한국이 어떤 뭐 자본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먼저 올릴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물론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야만 된다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닌데, 제 말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 예, 올해 이미 신흥국들은 금리를 올린 국가들이 많고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 빠르다고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신흥국 중에. 네. 그리고 총재님이나 이제 부총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역사상 최저금리잖아요, 한국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적인 금리에서 뭐 조금 올린다고 해서 이걸 긴축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긴축이라기보다는 너무 완화적인 정책을 일부 정상화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그렇죠.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죠. 예. 이것도 사실상 그 제로에 얼마 남지도 않은, 만약에 위기가 터진다 하더라도 예. 금리 내려봐야 한 번 정도밖에 못 내릴 그런 정도 스텝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상화해 놔야 된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조금 항상 긴장감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혹여나 미국이 먼저 또 금리를 올리면 예. 약간 저는 이제 기자의 습성으로서
또 뭐 미국으로 선진국으로 자본 유출이 된다. 미국 국채 금리가 뭐 한국 국채 금리보다 더 메리트가 있다. 막 이렇게들 나오잖아요. 예. 혹시 그것도 좀 염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은 결국 그 전제가 네. 미국이 경제가 좋은데 한국은 안 한국이나 좋다. 세계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를 먼저 올릴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네네.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되면 좀 글로벌 자본도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2015년에 테이퍼링 텐트럼 당시에도 그랬고 벤 버니키 의장 시절에 미국 경기만 좋아서 혹은 미국 인플레이션만 우려가 돼가지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신흥국도 막 엄청나게 흔들리고 신흥국 통화들 막 엄청나게 약세로 가고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선진국인지 신흥국인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 미국 페드 입장에서 미국 연준 입장에서 신흥국 경기까지 다 회복되도록 기다려주고 자기네 금리를 올릴 거냐? 뭐 미국 연준이 해자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연준이 그런 쪽으로 판단하는 기준은요. 신흥국 경제가 괜찮냐를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초점이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신흥국이 망가지면 그게 미국으로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올 것이냐, 그게 우리한테 타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한테는 별 타격이 없을 것이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요. 신흥국 자체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는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지구를 구해주긴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미국 뉴욕부터 이제 지켜야 되는 거고 저쪽 신흥국에 외계인이 침공하더라도 그게 결국 뉴욕까지 오는 거다, 미국 본토까지 오는 거다. 그럴 기미가 보이면 이제 나가서 싸워주는 거고. 그럼요. 예. 그게 신흥국에 그친다. 그 타격이 신흥국으로만 끝난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뭐 그 지구를 구한다는 마인드는 아닐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그럼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그러면 보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그럼요. 한국도 뭐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계 중 그 글로벌 국가 중에 하나로 접근을 할 텐데, 근데 지금 상황은 글로벌 경제가 단 하나의 동일한 요인으로 타격을 입었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보건 위기. 예. 동시적인 타격이고, 물론 이제 백신 보급 속도에 따라서 국가별로 지금 회복 속도가 살짝 있죠. 차이는 있지만 네. 이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직전 미국의 금리 인상기 그때 뭐 2013년 테이퍼링 그 시기부터 계속 미국이 먼저 회복한다, 미국만의 회복이다, 뭐 통화정책 차별하다, 이게 계속 화두였거든요. 네. 2013년 테이퍼링이 이제 화두였던 그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을 계속 언제 발표할 거냐 그때 조율하던 시기였는데, 네. 유럽 중앙은행 ECB는 그때 1년 동안 금리를 2번 내렸습니다. 일본도 양적 완화, 뭐 QQE라고 해서 양적 질적 완화라고 네. 하는데 일본도 그걸 확대하던 시기였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선진국 중앙은행끼리 서로 따로 가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미국만 이제 물론 네. 테이퍼링이긴 하지만 네. 통화정책 정상화 단계를 이제 밟기 시작한다라는 쪽이었고, 유럽이나 일본은 오히려 더 금리를 금리 내리는 게 아니라, 유럽은 금리를 내리고 네. 일본은 양적 완화를 더 확대하고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갔고, 그게 이제 통화정책 차별화가 되면서 달러화로 몰려가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도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 금리를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돈의 속성처럼 높은 곳으로 갈 거란 말이죠. 미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달러가 또 미국으로. 그럼 우리는 그 우려를 해야 되는 거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대비 차원에서도 한국은행이 조금 미리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먼저 올려주는 게 좋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때 미리미리 금리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단계가 곧 올 것이다. 네. 이런 밑밥을 깔아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에 먼저 대비를 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테이퍼링이라든지 긴축이 가더라도 우리나라가 먼저 뭔가 좀 문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턱 같은 걸 좀 만들어 놓겠다.
예. 그리고 2013년 뭐 그 이후까지 2016년 요때까지 상황이랑 또 다른 게 유럽도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유럽 재정 위기가 엄청 심했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유럽이 2013년에만 금리를 2번 인하를 했고 뭐 그 이후에 양적 완화를 도입하는 그 수순을 밟아가면서 미국과 이제 서로 반대로 갔는데 지금은 미국하고 스탠스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테이퍼링도 미국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유럽도 일부 위원들은 그러니까 유럽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위원들 중에 일부 좀 매파적인 국가들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 출신 중앙은행 총재들은 테이퍼링 우리도 슬슬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자, 우리 백석현 이코노미스트께서는 미국의 테이퍼링 시점 언제쯤으로 혹시 보세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어도 좋습니다. 뭐 이거는 신한은행의 의견은 아니니까. 저희 부서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제 의견도 그렇고요. 8월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중앙은행가들이 매년 8월 마지막 주 주말께 이제 미국 켄터키 주인가? 거기 잭슨홀 미팅을 여는데 그러니까 중앙은행가들이 다 모이고요.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했는데 올해는 대면으로 하는지 그 부분은 지금 아마 백신 맞고 모이겠죠. 미국은 뭐 이제 마스크도 안 쓰는 데들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마다 뭐 유로존 중앙은행이라든지 미국 연준이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던 적이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그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AIT 연준이 이제 거기서 이제 공식화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테이퍼링을 그 8월 잭슨홀 미팅 때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6월 한 차례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7월 말에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2번 정도의 FOMC 회의가 있는 건데 뭔가 이렇게 계단 같은 식으로 뭔가를 보여주지는 않을까요? 신호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신호를 8월 달에 줄 거라는 얘기인 거고요. 실제 테이퍼링의 개시 시점은 내년 1월이나 빠르면 올해 12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이 자꾸 물어보면 연준이 하는 얘기는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 논의를 이제 시작하겠다. 요 정도의 뉘앙스를 잭슨홀 미팅 때 얘기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생각입니다. 예측하시기는 빠르면 8월에 깜빡이 켜는 거고 실제 차선 변경하는 거 한 12월이나 내년 빠르면 12월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 1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투자자분들은 깜빡이 켜면 이제 바로 놀라기 때문에 운전을 이제 오래 하신 오너 드라이버 분들은 앞차가 깜빡이 켜면 이제 바로 엑셀 밟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게 들이대고 초보자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고 막 식은땀 흘리는데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고수분들은 이미 저 차 좀 슬금슬금 차선 쪽으로 다가오는데 그럼 제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올 수도 있겠어. 그러면 나만의 해지를 하거든요. 투자로. 근데 투자자분들은 그걸 못해요. 일반 그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자분들은 지금 그럼 뭐 어떻게 달러 자산을 사서 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달러 자산은 한국 사람들은 뭐 한국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좀 젊으신 분들은 부동산 없이 그냥 주식이나 뭐 다른 자산을 뭐 요즘 뭐 코인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코인을 제외하면 한국의 자산들은 달러화 자산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가격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르고요. 그렇죠. 근데 자산을 운용해 나갈 때 서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자산, 뭐 망할 자산이 아니라면 서로 성격이 다른 자산을 가져가는 게 자산을 운용할 때 좋은 방향이거든요. 달러화 자산은 한국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또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쌀 때 조금씩 사두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다만 언제가 저점일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높지 않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조금씩 나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럼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바닥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결코 우리 원화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달러와 자산이 비싸지는 않은 상황인 건가요? 뭐 물론 그것도 자산마다 다르기는 한데 지금 통화만 놓고 봤을 때 1월 저점, 네. 1월 첫 번째 영업일의 저점이 이제 1,08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네. 그때 며칠을 제외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 레벨은 중간보다는 살짝 아래 수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1,120원 네. 아래. 그러니까 한 중간이긴 한데 네. 어쨌든 높은 올해 레인지만 보면 높은 레벨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간 올해 레인지의 중간 범위에 있으면 이때부터는 조금씩 달러화 자산을 사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약간 복기를 해보면은 올해 1월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뭐 미국 증시는 그때도 뭐 사상 최고치 막 이렇게 갔었는데 환손실 때문에 오히려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 보신 분들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 8, 90원 정도까지 내려갔었을 때. 그래서 참 외환이 되게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식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달러 자산 투자하러 가신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돈 많이 버셨겠다. 근데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네. 환율 때문에 손해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단타, 너무 짧게 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맞아요, 말씀이고요. 맞아요. 예. 환율의 변동은 주식 가격 그 자체의 변동보다 훨씬 작거든요. 네. 그래서 꼭지에 사서 며칠 사이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그때 약간 핑계로 되기 좋은 게 이제 환율이고요. 맞아요. 길게 보면 환율은 별로 주식 가격에 영향을 그렇죠. 미치진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어떤 본질 가치가 이렇게 올라감에 있어서 환율이라는 건 조금씩 좀 흔드는 약간 요 정도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본질 가치가 중요한 거죠. 어느덧 슬슬 약간 실전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급반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